숙제였는데 이 숙제나 한 번만 다시 좀 보려고 발매주사 한번 하면서 복습 좀 해볼게요. 우리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라는 단어 나오면 이거 단어 나오면 항상 연립방정식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교차하는 지점. 이건 저 앞에 거 방정식과 뒤에 거 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교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충실하게 우리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으로 교통적으로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내가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그놈을 2번 관계식이라고 표현한다면 말 그대로 연립하는 건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보기가 이 하나의 직선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보기들이 지금 다 x는 꼴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몇 y는 몇 z 이런 꼴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나는 z를 한번 소거해서 x랑 y의 관계만 한번 남겨볼게. 그래서 우리는 1번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2번식을 빼면 z가 소거가 되겠죠. 마이너스 3z에서 마이너스 3z 뺀 거니까 이 결과는 3x에서 x를 뺐으니까요. 우리가 2x 그 다음에 3y에서 2y를 뺐으니까 플러스 y가 될 거고 z가 소거됐고요. 숫자 부분 3에서 12 3에서 6을 뺀 거지. 3에서 6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얘를 x는 꼴로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y를 2로 나눈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고 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교선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y를 소거해서 x와 z의 관계를 한번 남겨볼 건데 그러면 이 1번에다가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y에 2y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2번식을 빼주시면 x랑 z만 남아있는 그런 x와 z에 대한 관계식이 남겠지.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번을 빼주시면요. 2x에서 x를 뺐으니까 x고 2y 빠졌으니까 내 미분대로 없어졌고 마이너스 z에서 마이너스 2z에서 마이너스 z 뺐으니까 플러스 z가 되고요. 오른쪽 면 2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도 x는 꼴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선의 방정식은 결국 여기가 x는 몇 y는 몇 z 꼴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나는 그한테로 유도를 한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z랑 같고 그 x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와 같다라고 써주면 이게 교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연립방정식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꼴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하나의 방법을 더 소개를 해주려면 우리 저번 시간에 외적에 대해서 교과 과정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외적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더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두 직판면을 알파랑 베타라고 놨어. 내가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럼 알파랑 베타의 교선인 이 보라색 선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알파의 법선 벡터를 내가 그냥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 다음에 베타의 법선 벡터도 내가 일부러 약간 들어서 놨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아니면 뭐 저쪽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교선이라는 거는 지금 알파 위에 있기도 한 거니까 잘 봐봐. 이 교선 보라색은 당연히 이 알파의 법선 벡터와도 수직 관계겠죠. 그렇죠? 이 노란색 법선이라는 자체가 이 평면 알파와 수직 관계인 거니까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보라색 교선과도 당연히 90도 관계다 라는 걸 지금 내가 노란색 90도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교선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베타 위에 있기도 한 거기 때문에
베타의 법선 벡터인 이 초록색 벡터와도 당연히 90도 관계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가 노란색 법선 벡터와 이 베타의 법선 벡터인 이 초록색, 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평면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평면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평면하고 이 교선하고도 90도 관계가 되겠죠. 그렇지? 요놈과도 수직이고 요놈과도 수직인 거니까 이 노란색 초록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평면을 생각했을 때 이 평면하고 보라색 직선도 당연히 90도 관계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외적의 개념을 통해서 공통 법선 벡터를 구하면 이 초록색과 노란색의 공통 법선 벡터를 구하면요, 그게 교선의 방향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머릿속에서 그림이 좀 상상이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는 법선 벡터의 외적을 통해서도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이 알파라는 직선 나와 있으니까 이 법선 벡터는 개수들 그대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의 법선 벡터를 N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얘를 선분으로 표현해보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베타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내가 N2라고 해보면 얘는 지금 N2라고 해볼게요. N2라고 해보면 얘는 선분으로 표현했을 때 1, 2, 마3이 되겠죠? 1, 2, 마3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간단한 정수 조합인 거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법선 벡터를 그려볼게요. 즉 이놈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이놈에 대해서도 수직인 게 이 교선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방향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외적을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 쓰시고, 그 다음에 1, 2, 마3, 1, 2, 마3 쓰시고요. 맨 왼쪽 지워주시고, 맨 오른쪽 지워주시고, 그러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결과, 이 외적 벡터라는 것 자체가 내가 써먹고자 하는 방향 벡터가 될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냥 외적이라고 써볼게. 우리가 N1 하고요. 외적은 곱하기로 씁니다. N2. 그다음에 외적 벡터를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뺀 거니까 1이 될 거고, 더 이상 간단한 정수로 바꾸기가 힘들죠. 이미 간단한 정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 자체를 내가 저 교선의 방향 벡터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식 그대로 만들어주면 그거 분모에다가 깔아주고요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점을 좀 구해야 되긴 하는데, 한 점을 구한다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내가 한 점을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우리 간단하게 교점 하나만 구해볼까? 뭐가 있었어요? 하고 요거 두 개, 교점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돼. 지금 내가 방향 벡터를 잡았으니까 이 교선상에 있는 점 하나만 딱 잡으면 그 점으로부터 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직선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구하는 것은 생략을 할게요. 두 평면의 대표적인 교점 하나를 구해보면요, 내가 0, 3, 3하고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지금 앞쪽 관계식도 만족시키고 뒤쪽의 관계식도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점과 방향 벡터를 구해냈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0은 방향 벡터 y성분 2분의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z 플러스 3. 이렇게 적어도 마찬가지로 되겠지만 아까 우리 중에서 y가 어디서
저 놈이나 이 놈이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왔으니까 뭐 구만 다 반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3. 왜 y 빼기 3일까요? 아씨. 여기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이걸 해줄 생각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좀 남겨야 되잖아요. 잠깐만. 아닌데. y 더하기 3이 이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에서 이 나누는 거 그걸 문제를 이쪽으로 줄 거니까 y 더하기 3 여기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지? 너희들이 외적의 개념을 이제 배웠으니까요. 공통 법선 벡터가 교선의 반향 벡터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863번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865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가볼게요. 865번에 보면 우평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교선 위에 점 P를 잡고요. 이 P와 A 사이의 어떤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교선 L 위에 점 P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저 교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은 그 열린 방정식을 통해서 x는 몇 y는 몇 볼, 몇 z로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문자를 하나씩 소거해보면서 아니면 요 두 놈의 법선 벡터 1위의 외적의 결과를 교선의 반향 벡터로 삼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첫 번째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첫 번째 법선 벡터,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가 지금 1, 0, 1인 상황이에요. 지금 y가 없으니까 1, 0,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자체, 얘 어떻게 표현할까? 얘는 y는 2라는 거 굉장히 특수해 보이지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 x가 없고요, y가 없으니까 x축 방향으로 0 법선 벡터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1이라고 하시고 z의 개수 자체도 없으니까 법선 벡터는 그냥 0, 1, 0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둘에 그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 0, 1, 1, 0, 1 쓰시고 0, 1, 0, 0, 1, 0 쓰시고요. 제가 왼쪽 하나 지워주고 오른쪽 하나 지워주면 그러면 이 n1 벡터, 법선 벡터와 n2 벡터의 외적 벡터라는 거는 결국에 성분으로 쓰면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 0 빼니까 0이고요. 1에서 0 빼니까 1이다. 그리고 얘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교선의 방향 벡터로 설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1, 5, 3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점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보면 요 방향 벡터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나는 점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이 운영 잡으면 되겠지. 이 0, 0, 2, 0 우리가 대표적으로 0, 2, 0이라는 점을 하나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점과 이 방향 벡터를 가지고 직선, 교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t 먼저 써볼게요. t는 방향 벡터 마이너스 1분의 내가 0, 2, 0으로 쓸 거니까 x 빼기 0이고요. 얘는 여기가 문제죠. 이 0분의 2가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저번에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봐봐. 이 0분의 y-2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y는 2y의 교선인 거니까 이 교선의 어떤 점들의 y-좌표는 2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그 교선은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y좌표가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따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 결과도 이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교선은 x축 방향으로 움직여. z축 방향으로도 움직여.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어요. 당연하겠지. y는 2와의 교선이니까 y 좌표는 2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특수한 상황인 거니까 따로 y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거를 별도로 써주시면 된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z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z 주방향으로 1 근데 내가 점을 0으로 잡았으니까 얘도 그냥 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콤마로 같이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x는 1분의 z 그리고 그 상황에서 y는 2입니다. 이게 교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1,5,3과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을 t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주면 우리 마이너스 t, y좌표는 무조건 2예요. 그 다음에 z 좌표도 t로 표현해주면 이런 점인 거고요. 이 t는 이제 실수 t가 되겠지. 이 놈과 1,5,3 이 놈과 1,5,3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일단 너희들이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이 개념을 두 번 설명한 겁니다. 지금 평면과 평면, 법선 벡터 간의 어떤 외적인 결과가 교선의 반향 벡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다시 한번 보고 싶었고 우리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개념을 조금 마무리할게요. 134페이지죠. 어려운 부분이 다 끝나서 계속 방향 벡터, 법선 벡터를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이제 너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자, 볼게요. 저번에 우리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 몇 도부터 몇 도까지로 정의가 되겠죠. 직선과 선과 선이 이루고 있는 각 얘도 0도부터 90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이 이면각의 크기도 0도부터 90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를 넘어가면은 그냥 그 반대쪽에 있는 예각으로 보겠다라는 관점인 거지. 근데 두 벡터 간에 이루고 있는 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까지가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0도부터 180도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평면을 잠깐만 이 두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내가 입체와 단면화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알파라는 평면이 지금 선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베타라는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가 이면각이 되겠지. 그러면 이 이면각에 대한 어떤 코사인 값을 분석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거 그냥 중등 도형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세타고 지금 내가 이 알파의 법선 벡터를 하나 그려놨어요.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베타 평면에 법선 벡터를 노란색으로 그려놓을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세타는 사실상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세타고 지금 자연스럽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90도, 90도, 180도 결국엔 세타와 여기 지금 둔각처럼 보이는 게 보각관계예요. 합쳤을 때 180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놈에 깔려있는 이 예각을 표현하고 싶으면 얘는 당연히 세타랑 똑같겠죠. 마주보는 각의 반대쪽 얘는 지금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제 내가 화살표를 안 걸었어. 내가 만약에 방향 벡터를 지금 이 방향으로 잡았다면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은 세타로 보셔야 될 거예요. 세타로.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화살표를 반대로 바꿔서 예를 들어 얘를 바꿀까? 얘를 법선 벡터 방향을 이쪽으로 설정하고 분석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는 이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세타랑 지금 무슨 관계이냐? 이거 부호만 반대인 관계예요. 부호만 반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차피 우리가 진짜 관찰하고 싶은 건 얘야. 얘는 0도부터 90도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어떤 코사인 값을 구하면 얘는 반드시 0 이상의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평면에 이루고 있는 각 자체를 만약에 직접 분석하기가 어렵다면 그 평면의 방정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법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이 코사인 세타를 간접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두 법선 벡터를 내가 이쪽이 나오게끔 설정을 하든 이 각이 나오게끔 설정을 하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든 코사인 세타가 나오든 그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나오면 얘로 하면 우리가 음수가 나올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관계니까 두 법선 벡터를 가지고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그냥 절대값만 취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요, 두 평면에 법선 벡터,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 취하기. 법선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코사인 세타 분석하는 거는 내적을 가지고 분석한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인 거죠. 이게 성분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성분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뽑아낼 수가 있어. 근데 방향에 따라서 걔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어떤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세타에 대한 양수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부호만 반대거나 같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0 이상의 값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길게 적혀 있지만 한마디로 적을 수가 있겠죠. 법선 벡터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법선 벡터로 구하시고요. 절대값 취하면 끝난다. 이게 한 줄 결론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외울 필요가 크게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 바로 2번의 내용은 저번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두 평면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얘기했었죠.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을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지금 벡터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두 직선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뽑아낼 수 있는 방향 벡터 두 개가 있겠지?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끼리도 수직 관계겠죠. 그래서 이 수직이나 평행 관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과 이렇게 내적의 결과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이라면 또 두 방향 벡터도 평행인 거니까 우리는 U1이 어떤 U2의 실수배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직선의 관계, 수직 평행 관계는 두 직선에서 딸려오는 방향 벡터끼리의 관계로도 수직 관계, 그냥 수직 관계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평행이면 당연히 방향 벡터끼리도 평행 관계가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두 평면의 수직 관계, 얘도 만약에 두 평면이 수직이라면 우리가 그림으로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평면이 이렇게 수직이었다면 이놈 각각의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두 평면이 평행이었다면 법선 벡터끼리도 평행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대로 또 한번 써볼게요. 법선 벡터를 내가 n으로 표현한다면 n1 벡터와 수직 정도는 결국에는 내적이 0이다로 마무리를 지어줄 거니까 우리 내적했을 때 0 된다. 그 다음에 평행이라는 건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평행 기호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어떤 n2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방향 벡터로 보든 법선 벡터끼리의 관계로 보든 수직이나 평행 관계는 절대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8번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건데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미 느낌이 오지. 얘가 점과 직선을 우리가 한 평면상에서 바라봤던 개념인 거고 공동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3차원에서 어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거리에는 이미 점의가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평면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거리 공식도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선의 발을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뭐 구한 다음에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공통수학 2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그냥 똑같아요. 대신에 2차원이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Z쪽 관련된 성분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흔들림 없이 풀었냐? 거기로 이제 점 하나가 나오고요. 3차원에서 점 나오고요. 평면 나오면 우리 여기 위에다가 그냥 이 점을 이렇게 썼었죠. X1, Y1, Z1 이렇게 지나는 점 하나를 쓰고 지나는 점이 아니라 뭐 어떤 기준이 되는 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노트를 씌우고 분모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x, y, z 자리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결과에 대한 절대값을 분자에다가 깔아준 게 공식이었지.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활용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과정은 단순해요. 우리가 요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수선의 달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교차하는 이 교점 그게 수선의 달이고요. 그 수선의 달의 좌표를 찍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무조건 암기입니다. 얘는 활용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크게 무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3차원 버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벡터 방정식에서 저번에 배웠던 게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고 우리 하나 더 배울 건데요. 그게 원구가 됩니다. 원구에 대해서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제 원에 대한 어떤 벡터 방정식, 구에 대한 벡터 방정식인데 내가 미리 좀 같이 써놨어. 사실 구라고 제목은 적혀있지만 이거를 2차원에서 보면 원이 되는 거고 3차원에서 보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방정식은 똑같은 꼴을 유지할 건데 그거를 어떤 x좌표와 y좌표만 고려하는 2차원에서 보면 이게 원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x좌표, y좌표, z좌표, x, y, z 성분을 전부 다 고려하시면 3차원에서의 9의 벡터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조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얘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구의 중심, 거기에 내용은 이렇게 구분돼서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이 제목을 나눠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 만약에 구의 중심을 어떤 내포하는 방정식을 적는다고 하면 거기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떤 위치 벡터, 종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를 스몰 P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점 C에 대한 위치 벡터를 스몰 C 벡터라고 했을 때 이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라고 나오면 그 자체가 9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9의 벡터 방정식. 왜 그럴까? P부터 이게 뭐예요? 이 위치 벡터화를 했는데 지금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얘는 P 벡터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C로부터 P까지의 지금 크기니까 이 성분의 길이 거리인 거죠. 그 거리가 일정합니다. 결국에 내가 이미 C는 점점으로 깔아놓은 상황이지.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 이 C가 중심 역할을 하는 원 또는 구가 되겠구나. 만약에 성분이 Z 성분까지 깔려 있으면 이게 9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2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원의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뭐 P 마이너스 이 일정하다는 의미로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절대값 요 크기가 거기는 구체적으로 뭐 R이다. 이 R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값으로 일정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너희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에 대한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9 또는 1을 의미하는 거구나. 누가 중심이? 이 C가 중심이요. 중심이 C인데요. 문제는 당연히 C라고 안 나오겠지. 이런 표현이 있으면 너희들이 아 이거 9 또는 1이구나. 그리고 중심이 C구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 또는 구의 성질과 관련된 벡터 방정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름의 양끝점을 A, B로 삼고 이거 점점 A, B로 깔아놓은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거기에는 참고에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거 먼저 써볼게. 어떤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종점 P에 대해서 P 벡터 마이너스 이 종점 A에 딸려오는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해볼게. 요 놈하고 내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P에 대한 위치 벡터 마이너스 정점 B에 대한 위치 벡터 B 벡터의 뺄셈의 결과하고 내적을 했더니 그 결과가 0 벡터가 0이 되었다. 이걸 봐도 너희들은 9 또는 1이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상황이 중심이 들어가 있는 벡터 방정식이 아니라 지름의 양끝점이 들어가 있는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면 어떤 P가 있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을 내적했을 때 90도가 되게끔 하는 0이 되게끔 하는 90도 관계를 이루게끔 하는 그런 점 P들의 집합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엔 얘가 이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주 위의 점들의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원주각에 대한 개념을 가진 그런 벡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 벡터화 하기 전에 그냥 A, P 벡터와 내적 P 벡터를 했더니 얘가 0입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말이죠. 위치 벡터화를 하는 표현이고요. 위치 벡터화하기 전 표현이니까 여기 P 어떤 공점 P에 대해서 P 벡터와 P 벡터를 내적했을 때 항상 0인 그런 P라는 점들의 집합은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나타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3차원이면 9를 나타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뒤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표현하시면 3D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9의 벡터 방정식이랑 1의 벡터 방정식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좌표가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 내가 3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9가 되는 거고요. 2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구나. 그러면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나오면요 우리 여기 깔려있는 요 A랑 B가 지름의 양끝점 역할을 해요 라는 거를 얘를 보고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하의 끝이에요. 개념이 끝났고 두 문제만 하고 지금 우리들이 오늘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데 차원이는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둘도 아침에 있었나? 없었지. 어제 왔었지? 869번 한번 봅시다. 자, 869번을 가볼게요. 개념을 내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니까 너희들이 크게 막 무리해서 암기할 부분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좀 암기를 해주시긴 합니다. 마무리는 암기예요. 869번을 보시면 이제 EX 플러스 Y 마이너스 Z라는 평면이 있어요. 는 1이라는 평면이 있고 여기에 평면 1가 4인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대. 그 다음에 정삼각형 뭐 ABC의 평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는 이 위로의 정사량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면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정사량의 거니까 결국에는 이 넓이, 이 교선과 평행한 상부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교선과 수직 방향의 상부는 코사인 세타를 먹으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결국엔 이놈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요 밑에 정사량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기존 원형의 넓이를 내가 뭐 S라고 한다면 지금 S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인 거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4에 제곱을 하시면 얘는 4루트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가 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0도부터 90도까지니까 0 이상 1 이하의 어떤 값이 나올 건데
걔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공간 도형일 때는 뭐 지금 벡터를 쓰지 않고도 이 이면각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정보가 주어졌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수선의 발을 일치시킨 다음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나왔어? 지금은 두 평면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보면 이제 전범위를 섞어서 시험을 볼 거잖아. 지금은 이제 벡터를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겠지만 섞여 있어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직선 평면의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보고 풀어볼게요. 법선 벡터 첫 번째 요 놈의 법선 벡터가 2, 1, -1입니다. 계수 그대로 뽑아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요 밑에 비춰지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1, -2, 1, -2, -1이에요. 계속 그대로 뽑아오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두 법선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정보, 그거에다가 뭐만 주어진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0 이상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내적의 결과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만 취해주면 된다.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이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은 한번 써봅시다. 두 법선 벡터를 가지고 구할 건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내적이에요. 다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내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기 곱하기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 거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크기로 내적의 결과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고요. 하나의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뭘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지. 따라서 얘 크기가 4, 1, 1이니까 루트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크기도 루트 6이네요. 루트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법선 벡터의 내적의 결과 자체가 2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1 쓰시고 나서, 물론 얘가 이미 양수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게 이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원형 4루트 3에다가 6분의 1이 먹어 들어올 거니까 정사형의 넓이는 3분의 2루트 3이 된다. 라는 문제였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70번 볼게요. 자, 870번도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뭐 유형별로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뭐 각각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어떻게 정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자, -1, 0,2를 지난다라고 정보를 줬고 이놈에도 수직이고 이놈에도 수직인 뭐 그런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내가 이 두 평면을 깔아놨는데 얘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그려놨고 요놈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내가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순간 요 두 놈의 법선 벡터는 그냥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법선 벡터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법선 벡터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저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법선 벡터가 있겠죠. 그럼 내가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 우리가 수직 관계나 평행관계는 그 놈들에 대한 법선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의 수직이 뭐 이렇게 뚜껑 닫힌 모양이 되려면 이 초록색 법선 벡터에도 수직인 방향의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뚜껑 달린 놈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평면 벡터의 법선 벡터는 요 놈의 법선 벡터와도 수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봐봐. 내가 이 평면과 수직인 평면 그리고 얘랑도 수직인 평면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놈과 이놈이 수직인 거니까 그들의 법선 벡터 두 개끼리도 수직 관계가 유지돼야 돼. 그리고
이놈과 이놈도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법선 벡터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법선 벡터도 수직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왜죠? 그렇죠. 이 초록색에다 수직이고요. 이 노란색에도 수직인 그런 공통 법선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미지화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수직이고요. 여기 초록색에도 수직인 이런 놈을 구해주면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지. 그치? 평면끼리 비교하는 건 법선 벡터끼리 비교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요거 법선 벡터 써볼게요. 1, 마이너스 1, 3. 어차피 바로 외적할 거니까 그냥 두 번 씁시다. 1,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얘 1, 1, 마이너스 1. 1, 1, 마 1. 1, 1, 마 1. 그리고 양 끝에 두개 라인 지워주면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외적이 되거든요. 따라서 외적의 결과는 마이 1에다가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2인데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여기가 양수, x 성분이 양수가 되게끔 마이너스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끝났습니다. 한 점 나와 있고요. 법선 벡터, 방향과 한 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깔아놓을게요. 이거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이 법선 벡터와 한 점 가지고 평면 방정식 만들 때 웬만하면 나도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거 하다가 갑자기 법선 벡터를 예로 쓰고 지남점을 예로 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법선 벡터 나오면 그냥 개수로 깔아놔요. 1, 마 2, 마 1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지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0 지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y 빼기 0. 그 다음에 2 지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z 마이너스 2 해놓고 는형으로 닫아주시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실수 아마 너희들이 숙제하면서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법선 벡터를 개수자리에다가 그냥 먼저 깔아놓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게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괜찮죠? 우리가 어차피 법선 벡터도 지금 성분으로 나와 있고 지나는 점도 좌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눈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요거랑 요거를 같이 해가지고 방정식을 쓸 때 헷갈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깔아놓습니다. 지나는 점 되게끔 인수 작성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70번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아직 안 쳐요. 870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877번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877번. 얘도 우리 원래 숙제였는데 877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시간을 줄게요. 지금 책이 깨끗한 친구들이 좀 많은 거니까. 877번으로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아직까지 뭔가 답이 안 나온다는 거는 문제를 캐치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자, 왼쪽 직선 하나랑 지금 평면 하나가 나왔지. 너희들이 뭐 이제 식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위치 관계에 대한 멘트가 나왔잖아. 이 직선하고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 봐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만난다. 그냥 교점이 있다. 그리고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교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어? 평면이 또 있으면요, 여기에 포함된다. 이 평면상이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평행하다. 그렇죠?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교차, 평행, 일치였던 것처럼 교차, 평행, 일치는 않지만 포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거 사실 중학교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너희들이 얘를 보자마자 요놈과 요놈이 평행한 상태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쵸?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걸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정보를 만족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이 이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쟤는 방향 벡터를 뽑아 쓰기가 굉장히 쉽죠. 지금 점점 하나도 1, 2, 4다라는 거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이 평면의 방정식도 지금 법선 벡터, 이미 잘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선 벡터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까? 얘를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랑 나타나는 얘기는 요놈의 이 직선, 이 평면의 법선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하고요. 90도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랑 나타나는 얘기는 요놈의 수직인 법선 벡터 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될까? 원래 이 평행 관계는 만약에 내가 방향과 방향으로 분석할 거면 평행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법선과 법선으로 분석할 때도 평행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하나는 법선으로 하나는 방향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 평행 관계가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직 관계였으면 그게 평행 관계로 바뀌게 되겠지.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주의할 건 뭐냐? 주의할 건 이런 포함하는 관계일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면에 포함된 어떤 직선과도 이 법선 벡터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얘기할 수 있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래서 이 방향 벡터랑도 이런 위치 관계를 형성할 때도 90도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아서 평행 관계의 상황을 구하라고 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바로 뽑았을 수 있는 정보가 방향 벡터, 법선 벡터이기 때문에 뭐 내적의 결과가 0이라는 쓸 건데 그거 중에서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지금 방향 벡터 뽑아내 보겠습니다. 일단 점 하나는 지금 1, 2,4를 정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자체를 내가 그대로 그냥 계수로 뽑아내면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예요? 지원아? 마지막 방향 벡터 z선은 뭐야? 그래요? 마이너스 4. 너 실수 하나 안 하고 캐치를 한번 해봐야지. 그치? 마이너스 4죠? z의 개수 지금 마이너스 1의 상태니까 그 마이너스를 밑에 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법선 벡터, 여기 법선 벡터가 지금 얘 법선 벡터
벡터, 평면의 역선 벡터를 그냥 n 벡터라고 써보면 얘가 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요런 놈을 일단 내적이 0이 된다는 건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충분 조건은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상황 하에서 얘가 아닌 거를 걸러내주시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걸 걸러내주시면 그래서 내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3 만나니까 k 그냥 전개를 해볼까요? 바로 그냥 바로 방사좀 해보자. 그 2차 만들어지는 게 여기 k제곱밖에 없는 거고 내적의 결과에서 그 다음에 요거 k 플러스 3, k 플러스 1 곱할 거니까 플러스 4k 나오는데 이따가 두 번째 거끼리 곱할 때 마이너스 3k 나오니까 플러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적의 결과의 어떤 k 대식으로 봤을 때 상수항은 여기서 3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3 6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이거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k는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얘도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지. 이렇게 놓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포함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그런 k 값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봐야 돼. 어떻게 검토를 해보냐? 너희들이 이런 상황일 때의 k 값을 한번 구해볼까? 자, 검토해볼게요. 만약에 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면 그때 k 값은 얼마일까를 한번 구해보겠지. 어떻게 구하는 걸까? 이 직선의 정점 내가 구해놨잖아. 1, 2, 4 이게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다가 1, 2,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면 그러면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 얘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의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를 먼저 생각해보자 있는 거죠. 그래서 1, 2, 4를 집어넣을게요. 1, 2, 4를 한번 집어넣으면요. k 플러스 3, k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5, 플러스 12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9, 4니까 k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제? k는 일단 마이너스 4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면 교선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 걔는 걸러주셔야 되는 거겠죠. 왜? 우리는 얘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건 얘도 되지만 얘도 되고요. 둘 중에 얘를 걸러내는 검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4가 아니면 돼요. 마이너스 4인데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두 개가 다 정답이 되는 거긴 하죠. 지금은. 그렇지만 검토를 꼭 해봐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변별되는 문제로 만약에 변별을 하고자 하는 문제로 나온다면 이게 겹치게끔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882번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882번 생각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괜찮아? 조야 괜찮아? 선생님 뭔 말인지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3주 남았으니까 이거 중에서 얘를 걸러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882번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대칭 이동도 사실 얘가 뭐 따로 봐줄 부분이 이제 없긴 한데 봅시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평면 밖에 한 점을 줬겠지. 3, 0, 2를 집어넣어 보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이 평면 밖에 A라는 점이 3, 0,2가 있어요. 이런 좌우 상하 앞뒤 이런 위치가 이런 앞뒤 관계들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충 집어넣고 대충 평면 그려놓고 얘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는 모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대칭 이동할 건데 어차피 이 앞에서부터 내가 대칭 이동은 항상 수선의 발과 세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대칭 이동의 정의 자체는
얘랑 대칭이동점을 연결한 놈이 그 기준이 되는 선 또는 면과 수직 관계이면서 중점이 이 선상에 또는 면상에 있어야 됩니다.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점을 우리는 대칭이동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과정에서 수선의 발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을 떼내렸고 여기서부터 그 방향과 크기를 유지하면서 반대로 넘어가시면 얘가 대칭이동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찍어주고요. 얘를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좀 쉽다고 생각해. 근데 어차피 상관은 없어. 여기 대칭이동점을 내가 A'이라고 해보면 잘 들어봐. 여기에서 이 AH나 AA'이나 HA'는 다 똑같은 직선이야. 그렇지? 나란히 놓여있는 세 개의 점인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당연히 이 평면의 법선 벡터랑 똑같겠죠. 그렇죠?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결국에는 이 직선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요 AA' 또는 AH 이런 놈들의 방향 벡터를 해볼게요. 방향 벡터 자체를 이 기준이 되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1 이걸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AHA'로 그려져 있는 직선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뭐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방향 벡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3, 0, -3,0인가요? 3,0이라는 점점부터 x축 방향으로 1만큼 갈 때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요. 그에 따라서 z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 비를 유지하면서 뻗어나가는 직선이 요놈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매개변수 t, t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 h나 a'라는 걸 다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점 표현하는 방법. 3, 0, 2라는 알려져 있는 점점부터 이놈의 실수만큼 간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벡터 방정식,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꼴인 거지. 1, 2, -1. 우리 이런 걸로부터 직선의 방정식의 비례식 버전 다 연구를 했었던 거죠. 얘가 이 h나 a'을 점을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무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a든 h든 다 t를 통해서 점의 좌표를 표현해보면 3 플러스 t, 그 다음에 0 플러스 2t,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t 라는 거고요. 이게 이 직선상에 모여있는 모든 점들의 일반화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어렵지 않지? 저번에 다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정을 할 줄 알면 지금 이거 설정하는 건 진짜 1도 아닌 건데 이거 설정할 줄 알면 야 H 수능을 구하는 거 1도 아니야. 이게 뭔데? 이게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이 방정식의 x, y, z에 집어넣어서 등호를 성립시키게끔 하는 그 t에 대한 이 좌표값들이 결국엔 수선의 발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요 3 플러스 t x자리, 즉 열린 방정식 분모입니다. 요거 2t, 여기 2만 t 집어넣으면 3 더하기 t, 그 다음에 요거 2t의 2배니까 플러스 4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니까 t 마이너스 2가 되겠네. t 마이너스 2, 얘가 5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순간의 t 값을 구해보면 6t가 마이너스 6t가 4다. t가 3분의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수선의 발 h의 좌표는 t가 3분의 2인 순간인 거니까 얘는 3분의 11,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4. 지금 밖에 하기도 맞지? 시야가 좀 좁아가지고 내가 가끔 이 오타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라. 그래서 만들어서 3분의 2 넣으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지금 대칭 이동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수선의 발을 보였을까? 어차피
대칭 이동점 구하는 문제건 수선의 달 구하는 문제건 다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 쓰면 될까? 여기 등간격이에요. 방향이 똑같으면서 간격도 똑같아. 이거 쓰면 등차수열 풀듯이 분석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A'의 좌표, 대칭 고점의 좌표 바로 한번 써볼게요. 항상 이 과정으로 가는 게 가장 쉬워. 3에서 수선의 달이 3분의 11이야. 그럼 3분의 2가 늘어났어. 여기서 여기로 3분의 2가 늘어났으니까 이 A'의 X좌표는 여기서 3분의 1을 한 번 더 늘려주면 되겠죠? 3분의 13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Y좌표만 볼게요. 0에서 여기까지 이 Y좌표 쪽을 향해서 3분의 4만큼 갔어. 그럼 그만큼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한 번 더 가게 된 지구적이니까 3분의 4에 3분의 4를 더한 3분의 8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세트 2에서 3분의 4 수선의 발까지 3분의 4가 쓰면 3분의 2가 빠진 거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한 번 더 빼주면 이 대칭 이동점의 Z좌표도 3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ABC를 다 더하시면 3분의 23이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등간격이라는 거를 기억 좀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등간격이에요. 기압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배수 미적을 할 때도 이 수선의 달과 대칭 동점 등간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인 거니까 이게 사실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맨날 수직 조건, 중점 조건으로 하지 마시고 수선의 달 구하시고 등간격으로 뻗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